자, 안녕하십니까.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 자, 시즌 2 비대면 5강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산문 장르의 특성. 우리가 고전 문학은 항상 장르들이 있죠. 그 특성들을 이론적으로 이제 보기나 지문을 줘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는 고대 가요하고 향가, 고려가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로 장르의 특성들이 좀 앞부분에 적용학습 앞부분에 배치가 돼 있어요. 작년에는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좀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제 얘기가 전달이 EBS 측에 됐는지 올해는 그렇게 많은 작품이 있지는 않고 총 4작품이 실려 있는데 특성을 보여주는 게 이 중에서 우리는 3작품만 먼저 할 겁니다. 내신 대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작품은 내신 시험 그게 중요한 작품은 아니거든요. 또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작품도 아니어서 맨 마지막에 좀 우리가 내신 대비에 뭐 시험범위에 들어가거나 기말고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작품만 할 거예요. 자, 먼저 장르 특성 설화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원형입니다.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에서 이야기의 원형이죠. 이야기는 뭐 먼저 문자로 뭐 기록이 돼서 누군가 이 이야기를 써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문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야기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런 신화, 전설, 민담 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티프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야기들이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통된 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차후 소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기에 이러한 관련된 모티프와 관련된 작품을 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공통점, 차이점을. 그래서 이 모티프들, 뭐 금기 모티프, 결연 모티프, 적강 모티프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티프들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설화의 모티프는 이렇게 고전 소설과 묶어서 복합 지문으로 가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모티프가 가나로 묶여 나올 수가 있고요. 신화, 전설, 민담 각각을 설명해드리면 신화는 건국신화, 우리 뭐 실려있진 않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주몽신화나 뭐 당군신화 같은 거 알고 있죠. 신성성이 중요하고 적강 모티프가 여기서 활용이 돼 있어요. 전설은 우리가 이제 조신의 꿈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데 어떤 증거물의 연원이 됩니다. 그다음 민담은 교훈과 깨달음도 한 작품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설화를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르의 특성 설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가나로 나눠져 있으면 좀 짧습니다. 짧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먼저 가부터 이학기꾼 오물음부터 나갈게요. 이 작품은 이제 외화와 내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종의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에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옛 이야기를 잘하기로 유명하여 두루 재상가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는 식성이 오이와 나무를 즐겼는데 이제 오시성을 가진 사람 이야기꾼 그 오물음이겠죠. 오물음 두루 재상가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래서 식성이 오이와 나무를 즐겼는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오물음 오이와 나무를 즐기니까 오물음이라고 했다. 되게 물음이란 익힌 나무를 이름하미요. 오씨와 오이가 음이 비슷한 때문이었다 이거지. 이름의 유래죠. 한 종실이 연로하고 네 아들이 있었어. 그 종실 노인인 거죠. 캐릭터를 좀 먼저 볼게요. 노인의 캐릭터. 물건을 사고 팔기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천성이 인색하여 남주기 뭐 옛날 이야기는 항상 그렇죠. 뭐 이런 항상 우리가 서양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스크루지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이런 항상 그 인색한 부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주려는 거죠. 이런 민담들은 이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인색한 부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 아니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과장이 돼 있어 항상. 이런 설화들은 과장돼 있죠. 여러 아들에게조차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었어. 더러 친한 번씩 권하면 내게도 생각이 있노라 라고 대답할 뿐 세월이 흘러도 차마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하였다. 하루는 그가 이야기를 잘하니까 온 물음을 불러서 이야기를 시켰다. 그래서 온 물음이 마음속 한 꾀를 내어 이야기를 지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의도는 결국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뭐 전형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 안에 내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의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종실 노인이 인색함을 반성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색함을 반성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내화로 들어가서 이동지 이야기를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이동지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반영한 것이냐면 이 종실 노인, 이 인색한 부자 이야기를 반영한 겁니다. 인색한 부자의 캐릭터를 반영한 거예요. 이 사람도 가쁩니다. 이동지도. 이동지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귀장수하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늘 상팔자라고 불렀어. 그런데 이동지가 가난해서 고생하다가 자수성가해서 부가옹이 되었는데 부잣집의 주인이 되었단 얘기예요. 성질이 인색하였으면 똑같죠. 자식 형제에게도 달아진 부채 한 개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노인과 같죠 지금. 종실과 같아요 그 인색함이. 그럼 뭔가 이제 이 인물이 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곰곰이 돌이켜보니 세상 만사가 모두 허사이고 자기는 오직 재물 한 자의 일평생 종이 되어서 얽매인 셈이었습니다. 그쵸? 이건 물질적인 거예요. 병석에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볼수록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어체로 돼 있는 거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자식들을 불러 유언하기를 내 평생 고생하여 재물을 모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지금 황천길을 떠나는 마당에 100가지로 생각해본들 한 개 물건도 가져갈 도리가 없어. 그저 죽으면 뭐 그런 재산이다 뭔 소용이겠습니까? 지난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이 후회스럽다. 명정 이제 그 그러니까 죽은 사람 누가 죽게 되면 그 관직이나 성 따위를 이렇게 깃발 같은 데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여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들고 갈 때 그걸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근데 명정이 앞을 서니 이런 얘기는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여 소리가 구슬프고 공산에 낙엽지고 반피는 쓸쓸한 무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볼수록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여기서 이제 깨달아서 이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인색했던 일이 후회스럽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가져봐야 내가 죽으면 쓸쓸한 무덤 속에서 여기 한 푼 돈인들 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빈손으로 돌아가면 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후회와 더불어서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재물이라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야? 덧 없다는 거죠. 덧 없음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뭘 당부하는 겁니까? 요즘 쓸데가 없네. 재물에 대한 덧 없음을 깨닫고 이제 관 양편에 구멍을 뚫어서 내 좌우손을 구멍 밖으로 내놓아 행인들 나가면 내가 재물을 상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야? 재물이라는 게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야. 이 죽을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재물들이 덧없다는 것을. 그인의 운명했답니다. 이동지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유언을 어기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어. 소인이 아까 노상에서 꾸며낸 얘기인데 실제로 본 것처럼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했다. 근데 원래는 뭐예요? 꾸며낸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내가 봤던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곧 이동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인지장사의 기연야선이니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굉장히 착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옳은 말입니다. 다시 이제 외화로 넘어와요. 자, 그럼 이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됐을지 봅시다. 그 종실노인이 듣고 보니 은연중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겠죠. 말이 이치에 타당했다고. 괜찮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물음의 이야기에 수긍을 한 겁니다. 이야기에 수긍을 한 거야. 이에 즉석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 오물음에게 상을 후하게 주어 보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드디어 여러 자식 앞으로 재산을 나누고 일가 친구에게도 보화를 흩어졌어. 왜? 이거 뭐 죽어봐야 빈손이니까. 그쵸? 그래서 아마 이 위에 종실 노인도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는 산정에 들어앉아 검은과 술을 들이며 종신토록 금전에 관한 얘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반성과 깨달음 이런 것의 이제 결과인 거죠. 인색함을 반성을 하고 재산을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풍자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나눠줬다는 교훈과 깨달음 있는 그런 민담의 얘기예요. 그래서 가에 있는 이야기꾼 오물음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로 넘어가실까요? 이야기 주머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자, 이 이야기는 구전의 특성들이 좀 반영이 돼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그 전에 참 이렇게 군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 이렇게 좀 어떤 그 구어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말이나 이렇게 구어체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직접 이야기를 이제 구연자가
구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설화에는 이런 특성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구현하는 자가 구술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제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비문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문학의 우리가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군말 들어요. 참 이런 말. 그 전에 참 대갓집에서 독선생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는 앉혀놓고 아들 공부를 떡 시키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와. 우리랑 마찬가지네요. 쟤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이웃 노인네하고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이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적는 거야. 적어서 하루 저녁에 한마디 들으면 하나를 적어서 이걸 꼭 종이에다가 적어.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거야. 저것은 적어가지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것도 사실 구빈문학의 어떤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실제로 중언부언 하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구빈문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요놈의 걸 봉해가지고는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쳐놓고 한 게 3년 동안은 다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3개가 찼어요. 이렇게 어떤 연쇄적인 표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구현을 하는 것을 채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채록. 구현을 한 것을 채록한 거기 때문에 그 특성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게 3년 동안을 딱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3개가 찼어. 그 이야기들을 다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야기 주머니인 거죠. 저녁만 하게 씹어놓으니까 예의가 많이 들어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야기 주머니가 이제 다 찬 거죠. 이야기 주머니가 다 찬 거야. 잠깐만요. 너무 더워가지고 겉옷을 지금 점퍼를 입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선생님 얼굴 나오는 비대면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머니 3개가 찼습니다. 자, 그래서 4년째 되던 해 장가를 가게 됐어요. 젊은 도련님이 이제 아까 그 도련님이 장가를 가게 됐다는 거죠. 이런 동네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도련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 장가를 이 주어가 없잖아.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구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소설이었으면 누가 장가를 갔는지 설명을 해줬을 텐데 말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주머니를 만들었던 젊은 그 도련님입니다. 도련님이 장가를 가게 됐어. 이런 동네 살 것 같으면 저기 홍천쯤으로 장가를 가게 됐다고. 이런 것도 사실 특성이에요. 구전문학이.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디 뭐 했다는 것보다 이거 채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이 홍천이라는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경험, 구체적 시공간이 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이것도 이제 구비문학의 어떤 특징이겠죠. 홍천이라는 지명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왜 가마에다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런 말투들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내일쯤 출발하게 되면 오늘쯤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을 명령을 하는 거야. 반말했다가 막 존댓말 했다가 그죠? 너는 내일 누구누구를 가마를 모시고 누구는 손님 접대를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인들어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 가만 모시고 누구는 손님 접대를 해라 이렇게 이렇게 좀 정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가만 모시고 샘님 도령을 모시고 고개를 넘어갈 때 그 종이 동짓달에 헛개 눈이 한 11월 정도겠죠. 갑작스레 이렇게 눈을 찔러 그 도련님 방 문턱에 이렇게 쓰일 테니까 그 방은 도련님은 없고 빈 방인데 애기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야. 빈 방인데 애기 소리가 나요. 빈 방인데 애기 소리가 중중중중 나는 얘기예요. 그러면 빈 방인데 이야기를 하는 정체 귀신이겠죠. 하는 주체가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궁금한 거죠. 그건 분명히 공부하던 방인데 도련님이 안 계시는데 여기 무슨 얘기 소리가 이렇게 나는가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귀를 찌우 하고 들으니까 아주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게 이놈의 새끼가 우리 주머니를 넣어두고 안 풀어놓는다는 얘기. 그럼 주머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귀신이 된 거네요. 여기 보면 그러면 그 주머니에 들어있던 이야기 귀신들의 대화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지금 반감을 갖고 있죠. 그 도련님에게. 도련님에게 하인들이 지금 듣는 걸 보니까 도련님에게 이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어. 자기들을 가둬놓고. 그래서 이렇게 비속어 쓰는 것도 그런데 이 새끼가 이러면서 이렇게 비속어를 쓰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구비문학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대로 말을 전달하니까 채록한 것들. 내일 고개 넘어 장가를 간다니까 내일 우리가 이놈을 잡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토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게 이제 잡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 귀신끼리라도. 그럼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동지서 딸에 이 고개 마루턱에다가 난데없는 배를 하나 크다만 걸 하나 이렇게 잎이 피어지게 늘어지게 하고 먹기 좋게끔 돌배가 매달리고 하면 그걸 먹으려고 애를 쓴 거야. 이제 귀신의 개교인 거죠. 작전입니다. 귀신의 개교 작전이에요. 그놈이 먹으려고 애를 쓸 거다. 그러니까 그놈의 걸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새신랑이 오다 그것만 딱 처먹으면 죽을 테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장가를 못 가게 잡아놓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개교예요. 그래서 요걸 그 가마채를 모시고 갈 그 종놈이 들었다는 얘기. 하인이 들었어. 귀신의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도련님은 내가 살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된 이야기의 계획을 들은 하인은 결혼 후에 떠나는 도움 따라 나서고 귀신이 된 이야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부터 그 도련님을 구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쫙 했어. 눈실러 이렇게 돌아가니까 도련님 그 공부하던 방에서 서로 귀신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날 가두고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벨 만들어 놓고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들의 개교를. 그래서 있었던 일을 들었던 얘기를 요약적으로 앞에 있었던 내용이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우정을 일부러 그렇게 간 거라. 이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애기 주머니 생각이 나거든. 이야기 주머니. 그래. 그래서 참 자기 공부하던 그 도련님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가보니까 대들보에다가 애기 주머니 3개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게 매달려 있거든. 그래. 그래서 이놈의 애기 주머니를 갖다가서 터쳐서 다 풀어 내보냈어요. 그때 내보냈는데 겨우 나는 그놈의 걸 주워주다 보니까 그저 한 반 주머니밖에.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이것도. 반 주머니 못 가졌어요. 나는. 내가 이야기에 직접 들어가 있다는 느낌. 이 구연자는 우리가 사실 소설로 치면 서술자잖아요. 얘가 지금 그리고 1인칭이 아니잖아. 1인칭이 아니고 분명히 바깥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안의 내용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한 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다고. 자기가 주워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연자가 개입을 했다는 거야. 이런 구비문학의 특성은 그래서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서술자의 개입과는 다르게 아예 자기가 이야기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구비문학의 특성. 그래서 여기에는 이 나에 관련해서는 구비문학의 특성들이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그냥 차례대로 그냥 풀겠습니다. 자, 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오문음의 이야기를 지어내려 제시하는 교훈, 민담의 교훈이 들어가 있죠. 구체적 인물의 행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물음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지라는 구체적 인물을 제시하면서 그걸 드러내고 있죠. 2번 오물음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 속에 오물음이 종신의 외화와 내어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지어낸 오물음의 탁월한 능력, 그죠? 이야기를 꾸며냈죠. 괜찮네요. 오물음은 자신이 한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그 이야기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길을 가다가 목격을 해서 물어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실제로 봤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이죠. 믿을 만한 사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이야기가 믿을 만한 사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다. 그래서 우연히 상행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말을 했다. 이동지의 유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실로인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했죠. 일깨우는 이야기의 힘을 드러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네요. 2번은. 자, 중요한 문제. 이야기 주머니의 설화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관계 맥락에서 문화적 변동, 그러니까 이 구술했던 걸 채록을 했죠. 그대로. 은유적으로 풀어낸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 이거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요것도 하나의 이야기고 이야기 주머니 안에 있는 내용도 이야기에 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문화적 변동을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풀면 이야기 주머니에서 이야기를 풀어주잖아. 이야기를 풀어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젊은 도련님은 문자 문화의 세계를 상징한다. 아하,
문자 문화의 세계 상징이에요. 주머니에 갇혀 사악한 귀신이 된 이야기들은 구술 문화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유통이 되는 이야기들.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하는 인물은 도련님의 하인인데 그는 신분상 하층민이지만 글 공부하는 도련님을 가까이 모신다는 점에서 경계에 있는 존재. 그 주인을 구하는 인물 이렇게 돼요. 세 인물을 나눠봐야죠. 이러한 맥락에서 젊은 도련님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만 할 뿐 남에게 전하지. 그럼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죠. 남에게 그러니까 귀신들이 화가 난 거야. 전하지 않은 것. 문자라는 건 그렇잖아요. 직접 전달하잖아요. 이거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기록만 할 뿐 전하지 않았다는 것. 도련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 하인이 도련님을 구하고 도련님은 이야기들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은 제각기 문화사적입니다. 어떤 문화? 그러니까 구술 문화와 이런 문자 문화가 결국 풀어줬다는 얘기는 이렇게 공존을 하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구술 문화가 전혀 뭐 소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가 이들이 다시 풀어줬다는 얘기는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가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는 사실 문자 문화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문자 문화에 대해서 반발한 겁니다. 문자 문화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갓집에 독선생을 앉혀놓고 공부를 하고 들은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겼다는 얘기는 문자 문화의 세계. 맞네요. 그 다음 2번. 도련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종이에 기록해 주머니를 넣어가두고 안 풀어놓는다. 생명력을 잃어가던 상황이죠. 구술 문화들이.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저 고개를 넘어 장길 간다니까 내일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말하며 도련님을 죽이려고 한 내용은 지배적 문화인 구술 문화에 대한 문자 문화예요. 반대로 얘기했죠. 갇혀있다는 게 억압받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배적 문화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문자 문화였고 구술 문화가 억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예요. 정답은 3번이죠. 4번. 도련님은 내가 살려야겠다라고 하며 도련님을 구하고 도련님에게 말의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을 풀어주게 한 하인의 모습은 하인이 두 개를 수용한다. 맞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을 풀어줬다는 것은 공존하게 된 상황.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네요.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번호가 없으니까 여러분 적어주시면 돼요. 자, 보기에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와 같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를 구술문화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원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로 다른 특징.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하네요. 둘 사이의 주요한 차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문자 문화는 논리적, 분석적으로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방금 그 나의 이야기 주머니 얘기를 봤지만 처음 가죠. 하면서 이야기도 계속 중언부언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특성 아까 봤죠. 이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채록한 거죠. 구술 문화에서는 문자 문화에 비해 대상을 이해할 때 구연자가 놓여있는 시공간에서 홍천을 얘기한다든지 구체적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또 구술 문화에서 전달하는 주제들은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공적 지혜. 그죠?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교훈을 얻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문자 문화는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하죠. 근데 안과 밖의 경계가 뭐와요? 자유롭게 개입을 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주인공 오물을 헤매는 행위의 계기, 실행, 결과, 논리적인 점이 있죠. 그래서 문자 문화의 특징을 이건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구술이었다가 나중에 문자로 기록된 거겠죠. 정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가는 이 그대로 채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설명이 길어지는데 가는 그대로 채록한 게 아니라 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그러니까 논리적일 수밖에 없고 나는 그대로 채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술 문화의 특성이 이게 비록 이 나는 문자긴 하지만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2번. 나는 이런 돈 살 것 같은 홍천쯤으로. 그래서 시공간접상황과 연결해요. 그 다음 3번. 가의 인물에 관한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가 주제로 제시되는 반면 나는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공적 지혜로서 보편적 윤리 규범이 주제로 제시된다. 보편적 윤리 규범은 안 나왔잖아. 오히려 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자 문화, 구술 문화의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지 보편적 윤리 규범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정답은 3번. 4번. 가와 달리 나는 한 주머니밖에 못 가졌어요.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한 거 얘기했죠. 가와 달리 나는 이놈이 공부를 하면서도 다 적는 거야. 하나 적어서 적어 적는다라는 반복. 장황한 되풀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르 특성 01번 해봤어요. 자, 이제 민담하고 또 구술, 구비문학의 특성, 이 설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 해봤고 이제 02번에서는 전설을 할 거예요.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옛날 신라시대 때
이제 이것도 외화와 좀 내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운몽 같은 경우 몽자류 계열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자류 계열의 원형이 되는 작품인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우리가 환몽 구조라고 합니다. 환몽 구조. 알아두시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결핍이 존재하고 꿈에서는 그 결핍이 채워져요. 근데 현실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깨닫는 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운몽 배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구운몽이라는 몽자료 계열의 원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설이 이런 게 우리 모티프라고 하잖아. 후대 소설에 영향을 줬다니까 이런 구조들이.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이건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부분. 자 옛날 신라시대 때 세달사의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본사에서는 승려 조신, 조신은 승려예요. 뭔가 이제 금기가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장원이라는 것은 왕실이나 사찰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승려인데 그 걔가 이제 그 저기 뭐예요 세금을 이제 거두어 들이는 세달사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얘네가. 그래서 명주 난리군에 있었는데 지명이 뭐 전설의 특징이에요. 지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거죠. 왜냐면 전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거물이 있다고 그랬잖아. 어떤 지명이나 어떤 그런 류의 그 뭐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뭡니까 그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조신의 신분이에요.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는데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기문에 따를 연마하게 됐다. 승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기를 어떻게 보면 어긴 거죠. 승려로서 누군가 그런 어떤 속세의 인연 이런 걸 맺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기를 이제 어겼다는 얘기야. 승려로서 가지는. 그래서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적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죠.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남몰래 인연을 맺고 세속적인 욕망이죠. 몇 년 뒤 그 여자의 배필이 생겨서 결핍이 생긴 거죠.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배필이 생겼어. 즉 이런 세속적인 소망이 조신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망을 하겠죠. 세속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어요. 그렇게 그리워하다 얼마 뒤 선잠이 들었어요. 이제 그럼 뭔 얘기로 넘어가? 이제 꿈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꿈에선 이런 결핍들이 보완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임몽이라고 해요. 임몽. 그래서 몽자류 계열을 여기서 좀 공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김 씨의 딸이 누구예요? 바로 김운의 딸이죠. 아까 내가 연모하던 아까 저기 내가 조신이 연모하던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어.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꿈은 이런 결핍의 해소예요. 항상 이런 모티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세속적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꿈에서. 소망이 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그치? 그래서 새로운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뒀어. 그러나 집이라곤 내 벽뿐이요. 가난하게 산 거죠. 콩잎이나 명아죽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잃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망을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도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집도 없이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 아주 고달픈 삶인 거죠. 이런 속세적인 욕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헛되다는 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릉 해연령을 지날 때 심지어 비극적인 거예요. 15살을 된 아들이 굶주려 죽고 말았어. 또 10살 딸과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가 개에게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넣어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설상 가상의 상황입니다. 이 세속적인 삶이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죠. 설상가장. 그래서 고통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격현 지금의 우연 뭐 해연령이나 구체적인 지명들 역시 나오고 있죠.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어.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과거엔 행복했다 이거야. 꽃다운 나의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한 가지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따뜻한 옷감은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날로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 거죠.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여기 이제 방금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상황과 다른 현재의 상황이다. 이걸 이제 굉장히 좀 리얼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겹방살이 하찮음을 빌어먹지 못하여 구걸하여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 삶이라는 게 항상 고통이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한탄하는 거죠. 어느 겨울에 싹을 틔워 부부의 정까지 즐기겠냐고.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옷들도 풀잎의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그런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드솜이 됐다고. 지금은 과거와 현재를 계속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난 당신 때문에 근심.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런 삶은 고통이 가득하고 근심거리만 가득한 겁니다. 공부에 생각해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다. 우리 둘의 만남이. 당신 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비유를 하고 있네요. 짝이른 난 새가 거울에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 헤어져 사는 게 낫겠다 이거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별을 하는 것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의 딸이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참아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건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연이라는 건 그렇죠. 불교적인 거죠. 그래서 이 헤어짐과 만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멈추는 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헤어지기로 했어요.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심지어 기뻐해요. 그죠? 동의한 거야.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이제 이걸 우리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이제 뒤에 우리가 강몽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아까 뭐가 더해진다고? 여기다 썼죠. 깨달음이 더해진다고.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비켜나갔다. 이제 꿈꾸는 동안 시간이 그만큼 경과되었다는 겁니다. 구운몽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자,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어. 왜? 그만큼 고통과 번뇌가 심했다는 거죠. 그만큼 속세에서의 삶은 고통과 번뇌가 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씨는 망연자실하여 세상 낼 뜻이 없어. 고달프게 사는 것도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깨달은 거죠. 다 덧없는 거야, 세속적 욕망은. 그래서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 인생 무상이죠. 인생 무상. 이거는 구운몽에서 그대로 누굽니까? 그 어떤 성진이 양소유가 돼서 깨닫는 내용이랑 똑같죠. 덧없음을 깨닫는 거야. 고통만 더해지는 거죠. 부끄러운 마음. 왜? 세속적인 걸 탐했잖아. 깊이 참여하는, 성찰하는 거죠. 자, 이제 전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해연으로 가서, 아까 해연 여기 있었죠. 해연. 강릉 해연령을 지날 때 해연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건 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제사죠. 정토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정토사라는 절의 연원이 되는 그런 전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증거물과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설의 우리가 증거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설의 증거물. 그래서 이 연기는 이 작품은 우리가 사찰의 연원이 되는 사찰 연기설화, 정토사라는 사찰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찰 연기설화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자, 서술자의 논평이에요. 좀 특이한 겁니다. 여기는 번호 없이 쓸게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전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지난 일을 곰곰이 돌이켜보니 어째 반드시 조신의 꿈만 그러하겠는가. 지금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뻐하면서 애를 쓰지만 특별히 깨닫지 못할 뿐이다. 보편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노래를 지어 경계한다. 뭘 경계하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일 거예요. 대한 경계일 겁니다. 자,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 다 허무한 거죠. 마음은 어느시 들어 조신과 같습니다. 남모르는 근심 속에 젊던 얼굴 늙었네. 다시는 좁쌀밥 잊기. 이거 고사 인용한 거예요. 좁쌀밥 읽는다는 얘기는 고사를 인용해서 다 저기 그 노생이란 젊은이가 낮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똑같이 조신과 같이 누린 거예요. 근데 깨어난 분이 좁쌀밥이 아직 익지도 않은 짧은 시간. 그러니까 다 덧없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고사를 인용해서 이 이야기는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한순간의 꿈, 인생 무상이다 이거지. 몸을 닦을지 말지는 먼저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하거늘 호라비는 미인을 꿈꾸고 도적은 작물을 꿈꾸고. 이게 바로 세속적 욕망에 집착하는 거죠. 욕망에 집착을 한다 이거.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어찌 가을 맑은 밤의 꿈으로 때때로 놀아가 청량의 세계에 이르는가. 맑은 세계에 이르려면 이런 세속적 욕망을 다 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 잠깐 필기할 시간 보시고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서술자에 대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죠. 발화 내용을 통해 상반된 삶의 태도 아니고, 노래의 가사를 통해 목표가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내화죠. 공간적 배경과 관련된 증거물을 그쵸. 사실성 부여하고 있는 거야. 사찰 연기설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답. 자, 2번 볼게요. 조신의 꿈은 삼국 유사에 기록된 신라 하대를 배경으로 한 설화이다.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신라 하대 불교는 당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백성들에게 현실은 고행이다. 우리 조신의 삶을 통해서 봤죠. 수행하면 괴로움과 걱정이 없는 극락세계인 정토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라 하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1번 맞는 얘기죠. 개인적 고민을 불교적 믿음에 의탁하고자 했다. 2번 조신의 10살 난 딸아이가 아프다고 울게 된 이유 비참한 삶이 경제적 궁핍 때문이었다. 맞아요. 실제로 백성들이 그렇게 힘겨워했다는 현실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부인이 따뜻한 옷가운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다고 언급하는 거.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현실도 극락과 다르다. 문맥 보시면 전혀 아니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극락과 다름없다는 당대인의 인식,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냥 인연이 굉장히 두터웠다는 거죠. 또 이때는 가난 때문에, 이건 과거 얘기잖아. 이때는 근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현실도 극락과 다름없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3번이 정답입니다. 옛날에 그 근심의 시작, 현실을 고행의 세계로 인식을 했죠. 정토라 짓고 수행하는 거, 내세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망가 맞습니다. 자, 3번 구조다. 현실 꿈 현실. 환문 구조 나왔네요. 그럼 각자 이야기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승려인 조신이 태수 기문에 따라 결연을 소망한다는 거. 그 얘기는 현실 세계에서는 조신의 욕망이 신분 차별, 얘는 승려잖아. 신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꿈에 나타난 김씨의 딸이 애정을 표현한 거, 욕망이 투영된 인물 맞습니다. 조신과 김씨의 딸이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점에서 꿈속 세계에서 결핍이 보완된다고 그랬죠. 김씨의 딸과 조신이 각각 아이를 나눠 이별했다는 거, 꿈속 세계에서 좌절된 거죠. 다시 조신이 고달프게 사는 거 싫어했다고 말한 점에서 조신이 꿈속 세계에서의 체험을 후회한다. 아니죠. 되려 깨달음을 얻었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 무상에 대한.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작품을 해봤습니다. 조신의 꿈 같이 해봤어요. 자, 우리 가전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체.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가전체는 가짜 전기라는 거예요. 가짜 전기라는 건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일대기를 다뤘다는 거죠. 풍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많이 지어졌고요. 사물을 의인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훈과 깨달음을 준다. 돌려 말한다는 거죠. 우의적 요소, 풍자적 요소. 술이나 돈과 같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소재를 활용했다. 서사구조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게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서, 중국의 역사서거든요. 역사서에 나와 있는 그 인물 열전의 형식을 차용한 겁니다. 그 형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물 열전 형식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걸 차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전체는 소설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설화와 그 소설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완전히 소설의 형식은 아닌 거죠. 소설의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한 요소입니다. 서사의 구조, 가계의 내력, 조상은 누구고 뭐가 어떻고 인물의 행적, 흥함과 망함이 다 나와요. 또 사신의 평가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조신의 꿈에서 마치 마지막에 평가하는 것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의 이치는 무엇이냐? 교훈을 준다는 거죠. 깨달음과. 그리고 당시의 세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에 원관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공방전에서 방이 세금을 맡아보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방은 돈을 의인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화폐로 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전기 소설은 딱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나중에 나오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바로 공방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방전은 화폐를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엽전이라는 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 공짜죠, 공.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의인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공방의 자는 예전에는 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바로 부르지 못하니까 관지야. 관지는 이거 우리가 이런 엽전을 이렇게 꿰잖아요. 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엽전을 달리 이루는 말. 네모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관지는 꿰다는 뜻. 꿰 관자를 썼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 공방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의인화한 것이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하지만 인간을 뭐 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계의 내력이 나와요. 그의 선조는, 자, 이제 가계의 내력이 시작된 겁니다. 선조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에 수양산의 은거에서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폐의 쓰임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거야. 물물 교환을 많이 했잖아요. 화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화폐 이런 돈의 쓰임이 화폐의 쓰임이 잘 활발하지 않았다는 거야. 활발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화폐의 쓰임이. 일찍이 세상에 나왔지만 비로소 황제 때 이제 전설상의 제왕이에요. 헌원씨라고 하는데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쓰임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 일에 단련되지 못했다는 건 조금씩 쓰이긴 시작하나 역시 똑같습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을 보는 사람이 이제 대장장이죠. 돈을 만드는. 관상 보는 사람은 이제 대장장이를 얘기해요. 이게 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만들 때는 주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장장이가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산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이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주조를 하는 거죠. 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자질. 우리가 뭐 구리 같은 걸 채취를 해서 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드는 과정.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겠다. 변화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화폐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화폐가 쓰이기 시작해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이후 난리를 피하여 강가에서 화로로 이사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그래서 가계의 내력을 얘기를 했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얘기해요. 아버지. 공방의 아버지인 천입니다.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주나라의 태제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세금을 돈으로 냈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는 거. 세금을 이제 화폐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캐릭터를 얘기해요. 공방의 사람 됨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 네모나. 이게 중요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면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형태죠. 형태. 돈의 형태. 그러면 동그랗고 네모나다는 건 뭔가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가진 이중성. 돈의 이중성.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 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아까 인물의 행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흥망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높은 벼슬에 오를 거예요. 한나라에서 벼슬 하여 홍려경이 되고 한나라에서 그러면 돈이 화폐가 활발하게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분수 넘침이 지나쳐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의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호재 때 그래서 한나라의 어떤 그 왕입니다.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으로 임명했다. 부민으로라는 거는 살림 맡아보는 직책이야 말 그래요. 백성을 부하게 만들 수 있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방의 어떤 직책, 백성들을 부하게 만들 수 있는 직책이에요. 그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염철승 근 나와 있잖아요. 각주에 염철승은 소금과 새를 가리키는 의인화된 그런 관직 이름입니다. 자, 홍려경도 이런 각주들 잘 보세요. 얘가 맡은 임무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친구가 이 공방이 맡은 임무들이 당시 화폐의 쓰임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의 쓰임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민으로 의미하고 그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영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염철승 소금 아까 소금이잖아요. 소금이나 근 철이에요. 철 소금 그 다음에 돈 이것들이 모두 중요한 역할이에요. 가영 이름을 부르지 않아. 서로 대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까 뭐가 반영돼 있다고 그랬어? 세태가 반영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소금이나 철, 돈이 이 상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과 철, 돈.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돈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 아까 인색한 거 많잖아요. 염치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공방의 어떤 폐해죠. 이거는 곧 뭐냐면 당시 어떤 세태를 또 반영한 것이기도 해요. 관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쫓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중시되던 세대의 돈에 의한 폐해를 보편적으로는 돈에 의한 폐해를 보여주고요. 알겠어요? 돈에 의한 폐해.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관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리 삶의 이치하고 당시의 세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어. 요즘하고 비슷하죠. 그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잖아. 막 주식에만 투자하고 막 이런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고 정작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노동은 안 하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 노동이랑은 근본적인 근본이 돼야 돼요. 생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도 나라의 근본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항상 농업을 천대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근본인데 이게 근본적인 생산인데 농업을 천대하고 상업만 쫓는 거예요. 근본이 농업인데. 그래서 안 좋은 농업을 천대하고 상업만 천대가 이제 상업만 따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그죠 왕이 똑똑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공방은 교묘하게 또 권세 있는 귀족들을 또 섬겨요.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이러면 안 되죠. 신하가 신하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야. 그리고 관직을 팔아서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돈과 권력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권과 서류가 산과 같이 쌓여 공방의 권세가 대단해졌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어때요? 여기하고 가히 뭐 셀 수가 없었다. 이거 13번으로 놓으면 역시
그럼 폐해겠죠. 돈과 권력이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패해진 거죠. 부패가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관직도 막 사고 팔고요. 이렇게 관직도 사고 파는 게 되고, 절개를 꺾고 공방, 돈만 섬겨요. 아주 문란해진 거죠.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돈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현인과 불초, 아주 뭐 속물적인 그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는 거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기였으니 소위 시장 바닥사김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방은 뭘 중시하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는 거예요. 속물적 이런 가치만 중시하는 겁니다. 공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며 바둑을 두고 격오를 일삼았어. 격오라는 건 주사위 놀이 같은 거, 도박이에요, 도박.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백금과 공방의 권세가 아주 대단한 거죠. 공방의 권세가 아주 높은 겁니다. 계속 행정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화무 11홍이죠. 권무 11홍입니다. 권력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못 가죠. 결국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될 텐데, 원제가 즉위하자 공우, 이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공우는 굉장히 좀 어진 그런 신하입니다. 공우가 글을 올려서 공방에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를 중시하지 않고 다만 전매, 사고 파는 것에 이익, 상업만 힘을 썼다고. 상업만, 전매의 이익이라는 거. 그래야 나라를 좀 먹고 백성들의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됐다. 위에 있는 얘기들이죠.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 아주 부패해진 겁니다. 당시의 세태를 반영한 거예요. 당시의 관리들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고 또 탄다 그럼 도둑이 온다라고 한 주역의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높은 사람들이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도둑들이 도둑질을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 도둑들이 설치지 않아요. 도둑들이 설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에 이게 제한하는 거죠. 탐욕과 비루함을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순 공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해. 비용이 또 부족한 거죠.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을 들었다 이거야. 돈이 부족하니까 자신을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지.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이제 망한 거죠.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공방의 문화 사람들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님을 만나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하여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다. 근데 조그마한 대로 내쫓김을 당해서 한탄한 거죠. 그러나 등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는 이익도 손해도 없어.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실오라기처럼 살았으니 앞으로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강회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야기야게 위에서 낚싯대를 들이고, 이거 구체적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기를 잡고 술을 사서 민상 해고한 게 술배를 타고 떠나면서 남은 생애를 마칠 것이다. 비록 천종의 녹과 우정의 음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상과 바꾸겠는가.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책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흠과 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방이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권세도 한순간이죠. 관직에서 물러났다. 좀 제대로 쓸게요. 자, 중요한 이유 볼까요? 표기하시고 관직에서 물러난 다. 그 다음 당나라가 일어나자 당시의 현실이겠죠. 유한이 그 실제 인물입니다. 여기 나온 인물들은 이 공방 빼고는 다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인물들, 고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탁지판관이 되었는데 당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유한이 공방의 계책을 사용하여 국가의 정. 사실가 다시 계책은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랬잖아. 언젠가 돈이 부족하거든. 건의했다. 그럼 공방의 예언이 맞았네. 공방이 다시 쓰이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이에 관한 내용은 당서 식화지에 실려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방이 죽은 지가 오래됐어. 아하. 시간이 지나니까 죽은 지 오래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역시 다시 화폐가 활발하게 쓰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당나라 당시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
그의 문도들도 사방으로 흩어졌어. 그래 공방의 문도들 수소문하고 일으켜 다시 기용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다시 뭐 했다? 돈을 유통시키려고 노력했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유통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개원천부 연간에 크게 실시되었고 공방은 죽었지만 그의 계책들이 실시가 된 거야. 그의 방법들을 써먹었다는 얘기죠. 공방에는 조이대부 조부성이라는 벼슬이 추정돼서 죽은 뒤에 송나라 신종 때 왕한석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실제 또 역시 인물입니다. 여해강을 끌어들여 정치를 보좌하더라고 청묘법이라는 걸 썼어요. 이건 비문학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친구들은 배웠을 겁니다. 그 세상이 소란해지고 크게 공고해졌다. 이제 그 청묘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청묘법 때문에 실제로 이랬어요. 역시 또 돈의 폐해인 거죠. 돈이 대량으로 유통된 게 청묘법이거든. 그래서 역시 돈의 또 폐해를 보여줍니다. 돈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거나 분명히 국가의 재정을 정비할 때 필요한 건데 과하게 쓰이면 이렇게 문란해진다는 얘기죠. 소식이 청묘법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 법을 배척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에 빠져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조정의 선비들은 감히 말을 하지 않았어. 오직 사마광이 재상이 되어 청묘법을 폐지하자고 요청하고 소식을 청구해 발탁하니 공방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시 이제 또 유통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재정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지문에서 통화량 조절이라는 거,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봤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또 공방아들 윤은 덴데미가 경박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뒤에 윤이 수형령이 되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어. 이거는 후대의 일도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사신의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그 가전의 특징이에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번인가요? 바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해요.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공방이 때를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화폐가 널리 쓰였죠.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관리를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 이건 당시에 관리들의 세태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신하 충신의 도리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은 경계 바깥에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죠? 충신은 경계 바깥에 사귐은 없다.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서 기용돼 아까 후대의 일이었죠. 올바른 사람도 모함했어. 돈의 폐해들이 있었죠. 비록 길고 짧은 일시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공방의 무리를 죽였다며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공방의 무리를 억제하기만 하여 후대까지 패단을 미치게 했으니 이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후대 일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한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관내는 관상 보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 공방의 선조가 세상에 나타났다. 공방의 선조를 살피게 했어. 그래서 황제가 그 관상 보는 사람의 말을 들은 후부터 그 선조가 세상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여기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상 보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 나타났다 이건 아니고요. 염청승은 공방의 아버지를 믿고 따르기 위해 그와 함께 벼슬을 하며 조정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공방 자체를 가형 공방이죠. 공방의 아버지가 아니고. 3번 간관들은 공방의 일수로 보복을 입과 두려워하여 그를 비난 상소 올리지 못해서 자주 상소를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내용상 부분 묶음이 있어도 굉장히 편하네. 그 다음에 공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은 군비 마련을 위해서 공방의 업무를 줄일 것을 간청했다. 이거 문제도 좀 바꿔야겠다. A D라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은 군비 마련을 위해서 공방의 업무를 줄일 것을 간청한다. 공방의 일을 미워했잖아. 그래서 줄일 것을 간청한 게 아니라 쫓겨나길 바랐던 거죠. 그럼 정답 5번이겠네. 왕한석이 나란 일을 맡아보던 때에는 공방의 무리들의 세력이 성하게 되어 세상이 시끄러웠다.
그죠? 청묘법을 실시했잖아. 청묘법.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주역의 해괴에는 짐을 등에 지고 수레에 타니 도적을 불러들인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거 아까 있었잖아요. 도적 얘기 나온 거. 요거 얘기. 수레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타는 거고요. 등에 짐을 지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한 소인의 일이다. 짐을 진 소인이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 위에 앉아 있다면 이 모습을 본 도적은 소인이 등에 진 것이 남의 재물을 훔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강도로 들면에 빼앗아 올 수 있으므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군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천한 사람 행실하는 자 누구예요? 공방이죠. 방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바로 정답 찾아주면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잖아. 관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만 탐했고 백성들을 정작 잘 다스리질 못했죠.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이 정답이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3번. 에이, 여기도 나와 있네. 뭐 똑같이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할 텐데. 왜냐면 이거 자체가 A, B, C, D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예요. 자, A에서는 공방의 자와 선조가 세상에 나오게 된 내력, 그리고 선조가 자리 잡은 장소를 소개하며 공방의 선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에서는 지금 그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맞죠? B에서는 공방의 인물된 캐릭터 언급했어요. 공방에 보인 모습 정보 얘기하고, C에서는 공방이 정치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과, 그쵸? 이후 공방의 경우는 고초를 소개했다. 한가롭게 지내고 있잖아. 무슨 고초가 있어요? 원인은 결국 공우의 이런 상소 때문에 쫓겨난 건데 정답은 3번입니다. 후손에 대한 정보, 사실에 대한 평가, 그쵸? 나와 있어요. 자, 가전의 특징. 방금 우리 가전체 하고 있잖아요. 가전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권선하기 위해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의 형식으로 서술한 문학관이다. 아까 얘기했죠. 경계하는 거예요.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 대상은 술이나 돈, 대나무 등과 같이 인간 생활과 관련된 사물들이에요. 이때 가전의 작가들은 의인화한 사물에다 실제 지명인 관계, 역사상의 인물, 아까 왕한석이라 다 실제 인물들입니다. 그래야만 더욱더 신빙성 있게 교훈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한나라의 벼슬을 하면서도 오나라의 비를 도와 이득을 취한 공방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맞죠? 호재 때 부민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이 농사짓는 걸 방해했다. 돈을 중히 여기는 것이 그게 폐해죠. 호재 때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긴 까닭에 문건과 서류 아주 위세가 대단했죠. 그래서 돈이 청탁의 대가로 활용이 됐다. 관직을 사고 파는 겁니다. 폐해죠. 강회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민상과 해고와 함께 술배를 타고 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치겠다는 얘기. 돈이 없어야 유유자적한다. 공방 자체가 돈인데 뭔 얘기야.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도 안 버리고 뭐 자신의 악행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4번이 정답. 당나라 시절 유한의 건의에 따라 문도들이 다시 등용되었다. 돈이 또 가치를 인정받고 널리 쓰였다는 얘기죠. 의인화된 것들의 원관념이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1, 3번만 조금 이거를 좀 적절하게 좀 배치해서 출제를 했으면 좀 어떨까 싶긴 하네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품 해봤어요. 역시 공방전. 그래서 가전체까지 우리 완료를 했습니다.